안녕하십니까. 오늘 입시 설명회 사회를 맡은 교육사랑신문 본부장 김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25 고입 진로진학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구청이 주최하고 교육사랑신문이 주관하는 2025 고입 진로진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조 동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희조 동구청장님은 주민과 바로바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명품 정책들을 펴고 계십니다. 우리 동구의 행정 슬로건도 진심 동행 바로 동구입니다. 맞죠? 오늘 2025 고입 진로진학 설명회도 명품 교육도시 동구로 변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럼 박희조 동구청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희조입니다. 네, 우리 동구가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변화를 하려고 지금 몸부를 좀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육과 또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시도하고 있고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입 설명회를 하는데요. 우리 동구가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특히 젊은 부모님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여건, 특히 이제 좋은 정주 여건,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 뭐 공원,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우선적으로 꼽는 게 교육 환경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요, 사실은요. 역대 구청장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돼, 이게요.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이라는 게 누구 하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 어르신 말씀도 이렇게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인제 동구가,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고자, 아까 몸부림친다고 했잖아요. 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좀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좀 새로운 시도, 담대한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들 모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용에 아마 좀 좋은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 좋을 수는 없겠죠. 좀 좋은 내용들 한번 좀 메모하시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동구의 이런 좀 변화에 부모님들도 같이 좀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이제 주변에 우리 동구가 이 보육 분야하고 교육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교육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학교 또 교육청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이 구청 같은 또 시청 같은 행정기관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한 발짝 떨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교육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하고 또 민간하고 이렇게 또 학교, 당국, 학교, 학생, 부모 이렇게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이 동구도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많은 분야에 있어서 어떤 때는 좀 저희들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요. 귀한 시간 내시 오셨던 만큼 알찬 내용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구의 어떤 담대한 도전에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2028 대입 개편안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강사님은 파리 3대학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셨고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과 한국대학 입학사정관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콩고디아 국제대학 여행능력부 부총장과 교육사랑신문 대입전략연구소 소장님으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그럼 김진환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20살 되기 전이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고입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가 또 대입입니다. 대입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사실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입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 가는 길입니까, 이게? 대학 가는 길이죠. 대학 가는 길 참 높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조금 좋은 대학은 건물도 저렇게 좋지만 상당히 권위가 있죠. 학사모 쓰고 있는 거고. 제가 상징적으로 학사모를 씌워놨는데 학사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은 4짝입니다. 근데 겨우 하나 열어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전국대학교 지도입니다. 선생님 저기 마우스 그 삼각형 좀 밀어주세요. 글씨를 가리는. 네. 오른쪽에 지도가 전국대학 지도인데 동그라미 속이 이제 서울 수도권이죠. 서울권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봤는데 잘 안 보이시죠?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잘 안 보입니다. 보라고 내놓은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학은 참 많은데 저긴 안 보내고 싶다. 장학금 줘도 안 보내고 싶다. 이런 대학들도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상위권 대학을 보내고 싶어서, 의학계를 보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회에서 상봉 전략이 뭐냐? 이건 이제 빨리 짧고 굵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대의는 뭐냐? 대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대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줄 세웁니다. 우리가 명문대학을 다 보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대학별 모집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명 뽑는다, 100명 뽑는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4명 뽑는데 8명이 지원했으면 컷! 해서 저게 잘리면 컷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을 가지 못합니다. 뭘 기준으로 줄 세웁니까? 기준입니까? 나이준입니까? 성적이죠. 영적이라도 앞서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평가 대입 시스템. 이 상대평가 개념을 이제 오늘 알고 시작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긴 암기는 1점입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양 부에는 3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명문대 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게 바로 상대평가 시스템. 그래서 모집인원 지원이 되는 것은 꼭 대학 입시뿐만이 아닙니다. 입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안에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두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줄 세우는 기회가 없습니다. 교육부에 합류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도 결국은 대학을 학생 선발할 때는 줄을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합니다. 합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아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상대평가 대입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향성 없이 무조건 열심히 공부한다? 어려운데 객전에서 용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입 정보 전략에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점점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은 정보중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단 수험생 학부모는 대입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2028 학년도 대입 개편 확정, 이걸 정확히 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는 공부만 해야 돼요. 부모가 이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대입에서는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실행하는 게 힘입니다. 왜 그래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을 하느냐, 이런 능력. 이게 지금 대입에서, 새로운 대입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실행하는 게 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실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고액 준비해요. 곧 3년의 대입. 오늘 엄마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죠. 아빠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아이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아이는 지금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게 교육부가 1월 28년도 하나님도 대입제로 개편안을 확정했는데
이제 이렇게 개편된 대입제도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여기에 맞춰서 학습 전략도 세워줘야 돼.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해설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통합형 수능을 도입했고 수능 과목 체계가 바뀌어졌고 그게 내신 부분에서 5등으로 바뀌었다는 게 주요 걱정입니다. 평가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서술형 본수 이거 하나 틀려버리면 등급이 확 풀려요. 우리가 알아야 돼서 대입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림 잘 안 보시죠? 여기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체인지, 변화가 있을 때는 주사위 하나만 보이면 찬스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노려야 된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의식하는 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입 개편 확정은 올해 고1부터죠.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이 되는데 시험을 언제 봐요? 현재 고객들이 2027년 말해보죠. 11월 달에 볼 거. 그러면 2028학년도 대입 개편 확정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대입에 변화를 줄까요? 대입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그걸 알아봐야 돼요. 키 메시지가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올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고 일단 두 번째 시간에 고교학점제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문이과 통합입니다. 이제 나는 문과다, 나는 이과다, 나는 자연계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중에 혹시 90년대, 1990년대 중후반에 수능을 보셨던 학부모님 계세요? 아마 기억 대사를 보면 그때 문이과 통합 시험을 봤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냥 딱 힌트가 있죠. 문이과 통합이 되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겠다 느낌이 좀 오니까 그거 한번 생각하세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항상 대입이라는 건요. 과거에까지 이렇게 다시 뜯어다 붙이고 헤쳐모여고 다시 붙여요. 그래 제목만 근사하게 바꿔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목 바꿔줘. 통합이요, 융합이요, 말만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개념 같은 거. 그래서 2025학년도에 대전 그것도 동문 고등학교들은 고교학점제를 맞이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단 대학들이 문제입니다. 대학들은 교육과정을 바꾸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계속 중요하죠. 이따가 마지막에 서울대학교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선발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대입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입시는 현재 내신과 수능이 있잖아요. 고교 성적과 수능이 있는데 내신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험 잘 봐서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시험 점수가 있어요. 근데 문자로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비교과라고 하는 거죠. 세트 같은 헬트. 이 문자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량평가가 아니잖아요. 정성평가라고 해요. 이 정성평가를 이제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에서 고득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문자를 잘 구성해서 점수화를 할 건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공정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다. 그런 이야기들만 넘어가기 하고요.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교 내신이 개선이 됐고 통합형 수능 시험이 도입된다. 왜 2028 대입 개편 확정이 중요할까요? 오늘 가장 필요한 게 왜 중요한지. 2026도 중요하고 27도 중요하죠. 왜 28학년도가 중요하냐? 대입의 큰 축이 뭐예요? 내신과 수능이 있어요. 두 개를 다 바꿔버리는 것은 힘든 거예요. 항상 조금씩 바꿔야 되는 제 대입 제도라는 것은. 두 개를 다 바꿔버려요. 엄마 아빠 다 바꿔버려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두 명이 다 바꿔버리고 엄마 아빠가 다 바뀌면 아이는 얼마나 힘들어요. 대입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과 옛날 애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열을 모르겠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까지는 선택 과목입니다. 문과, 이과 구분이 있어요.
사회과학 17개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봅니다. 그리고 9등급, 내신 9등급. 고교학점제도 도입이 됐지만 부분 도입이 됐어요. 근데 2025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통합, 융합, 말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얘는 2과목 선택이 아니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돼요. 무조건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5등급인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도 이제 전면 도입을 해서 그야말로 대학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듣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것만 보면 그림이 예뻐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수업을 들여다보면 그냥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건데요. 일단 통합형, 융합형 수능을 바꿨고, 그래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 탐구,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는 선택 과목 폐지입니다. 전면 폐지. 그래서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험을 봅니다. 문과니까. 그리고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문과니까 구분이 없으니까 융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몰라요, 시험 보면. 배경 지식도 요구해요. 배경 지식을 요구하면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 비판적 사고도 필요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 표현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신 평가되는 것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석차 등급을 받고 상대평가 등급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이 평가가 강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생님 혹시 오셨어요? 이거 아마 채점하려면 머리 아플 겁니다. 어떻게 채점해야 될지 기준이 뭔지. 그래서 연수도 하고 막 이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교육부는 이야기했어요. 수능 28학년도 수능. 그 첫아이 부모님들에서 조금 설명했던 2028학년도 수능하면 우리 아이가 2028학번이라는 얘기입니다. 28학년도 수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고교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줄을 세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그대로 1등부터 9등급까지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수능의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커져버린 셈이 있어요. 고교 내신 5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줄어든 이 내신 변별력을 대학은 수능 최저를 붙여가지고 보완할 생각이었어요. 수능 영향력이 조금 올라간다고 말이죠. 근데 단순히 올라간다 하는 볼 수는 없으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능 변별력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뭐하러 수시로 뽑아야 돼? 그냥 수능으로 다 뽑아버리는 거지. 그게 당연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도 9등급이 여전히 있지만 공통과목이라든지 일반 선택 과목이 한정이 있어요.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변별력이 또 떨어지는 거죠. 9등급은 그대로 있지만 과목이 적게 생기다 보니까 변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자의 수학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어요. 뭐 기준이 있어야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줄을 세울 거 아니에요. 줄을 세우게 줄을 무슨 기준으로 세우냐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다가 정부에서는 대학에 준 지원금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말 안 들으면 또 분리를 준다고 하니까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시를 40%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확장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충실성,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변별력을 더 확보하겠다는 거죠. 일단 수능 필요하겠죠. 정시도 여기 이제 교과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성평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어요. 20%. 이걸 40%로 늘리겠다. 그럼 재수하면 어때요? 그동안은 교과 평가가
비율이 작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았는데 40% 늘려버리면 고등학교 때 학생부가 아주 중요해져요. 재수 의미가 없는 이게 이제 재수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거기다 면접까지 면접도 단순 면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 형태로 이제 대외 평가 요소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이제 대학이 수능 위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정성을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 3학년 2학기 때까지 지금 3학년 2학기는 딱 놀아버리잖아요. 3학년 2학기 때까지 교과서는 그렇다고 신경 쓰고 내신도 신경 쓰고 기말고사도 잘 보고 학생들도 이제 잘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정시가 수시에서 끝내야 되죠. 정시가 저기 생각이죠. 그래서 통합을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한 시험지를 답에서 시험지를 받아요. 그래서 기존 수능 체제에서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국어도, 선택, 수학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없어요. 다 통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형. 인문이 자연히 구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문이가 존재하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서 각각 한 과목씩 두 과목을 필수로 의식해야 돼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두 개 의무적으로 봐요. 물론 이제 시험 시간이나 점수는 분리가 되죠. 이건 조금 이따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에 포함된 과목 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대학 가는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 대학은 수학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대학 라인이 결정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그게 완화가 된다. 왜냐? 어려운 미적분 2, 기하 빼버리니까. 계수, 미적분, 확률 같은 거 이게 시험 범위. 그래서 이제 수학은 좀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통합사회나 통합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1학년 때 배워요. 그런데 시험은 3학년 때 기억하겠어요. 고등학교 입장도 지금 복잡할 거예요. 1학년 때 배운 것을 다시 끄집어가지고 가르쳐줘야 돼요. 수능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이제 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살탕과탕. 그래서 기존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통합하면 이제는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보게 됩니다. EBS 연계율은 현재 지금 50%. 그래서 선택 과목이 폐지된다는 것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이라는 걸 이제 의식을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제가 반복하거든요. 동일한 과목. 국어 45분이랑 80분, 수학 30분이랑 100분 이렇게 제1 부분은 한 분은 20분한테 30분으로 축소하고 국어 범위는 화법과 언어, 독서, 장문화 범위가 확대됐어요. 수학은 범위가 줄었어요. 그런데 단답형을 30%. 이 단답형 보고 배점이 크게 있죠. 이런 건 하나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탐구. 또 역시 범위가 축소하죠. 범위가 축소되면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 아마 학부모님도 그 시험 범위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조건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개 모두 의식을 하는데 범위는 줄어들었는데 깊이는 어렵게. 그래서 심화 수학은 또 뭡니까? 새로운 개념이 막 등장하고 느낌으로 심화하니까 어려운 수학 그렇게 느낌이 이공계 수학이라고 하고 대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입을 이야기할 때 심화 수학이라는 것은 미적분 투 기하를 지칭하는 이 두 과목을 빼버리겠다는. 근데 문제는 대학이죠. 이공계에서 필수로 과거에 했는데 이걸 안고 들어왔으니 아이들이 실력이 없어졌어요. 대학 수업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통해서 미적분 투 들었나 기하 들었나 일단 좀 확인해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등급과 상관없이 일단 들었으면 반갑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표 사진 찍어놓으십시오.
왼쪽이 노란색 있는 부분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대형. 글자 나오는 걸 찍으면 뒤에서 앞에서 보여요. 됐죠? 지금도 카메라 들고 계시니까 그거 찍으세요. 마지막 한 분 찍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대입 수능 과목별 변화를 보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과목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다.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결국은 유불리가 존재했다 했는데 이제는 그걸 없앴다는 거죠. 좋은데 일단 국어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됐습니다. 범위도 기존으로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지문 학습입니다. 지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논리적 사고력을 강화를 하는 분입니다. 영어는 어때요? 현재도 절대평가, 2028년도 기준으로 절대평가. 영어 과목을 최우선으로 삼고 굉장히 최저 수능 체제를 낮추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정시에서는 절대평가를 하다 보면 타 과목에 대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적은 그래서 영어까지도 뭐 그냥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입니다. 범위를 줄였는데 수능 범위를 아니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우리 시험 범위 아니면 공부 안 하잖아요. 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닌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적인 기하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 수명만 보면 여기서 엄격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미적인 기하는 내신 등록하고 세트 좀 남아있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단 대학 들어갈 것만 생각하면 이제 미적분과 기하가 별로 잘 못했을 경우 이공계로 대학을 분과대학 같은 데 갔을 때 치명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도정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수학의 출제 범위가 수학 1, 수학 2 선택으로 학문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개편되면 수학이랑 공통 과목이죠. 대수, 미적분만 학문과 통계 다 심화. 그래서 교육부는 뭐 이유를 제가 잔뜩 써놨잖아요. 이유를 달아서 심화 수학을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학 입장에서 2024년도부터 서울대 이공계에서 신입생 42%가 기초 수학이나 초급 미적분을 강의를 해줘요. 보충 수업을 해줘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을 안 배워하고 왔기 때문에 대학에서 가르쳐줘야 되긴 아직 얼마 짜증나겠어요. 고교 과정을 복습시켜줘야 됩니다. 서울대에서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AI 시대는 미적분하고 기하가 아주 중요한 분야. 첨단 기술을 학습하는 분야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 입장에서는 수능 성격 위주로 선발하고 그리고 정시에 다 한국어 통역을 기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좀 찝찝하겠죠.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교에서 학습하는 심화 수학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을 할까? 이게 궁금하십니다. 안 하는 아이는 있지만 하는 아이가 있잖아.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 선발할 때 심화 과목 이수역을 학생부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별로 좋은 대학 안 갈 경우는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상위권 대학을 그것도 이공계, 자연계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적분 기하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단지 수능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수능에는 신경 쓸 거 없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도 다 이렇게 학생들을 중성평가해가지고 반영한다. 그래서 수능 성적만 생각한다면 확률과 통계가 훨씬 중요한 거죠. 저희가 점수 잘 나와요. 그동안에 미적분 선택자들이 있었죠. 확률과 통계보다. 과생들은 미적분을 많이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확률과 통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또 미적분도 해야 돼요.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대수와 미적분 5는 수능 실시에 계속 수능 출제 범위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수 미적분은 확률과 통계가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난도와 변별력을 갖추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확률과 통계도 이제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예전에 확률과 통계를 만만하게 봤지만 확률과 통계라는 것이 쉽게 내려도 쉽게 낼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내면 하나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확률과 통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존보다 미적분이나 기하의 중요성은 떨어진 건 사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생각하자면 안 할 수가 없다. 열심히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러는 거야 된다.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중요도가 올라가게 돼요. 수능에서. 그러면 제일 궁금한 시기인데 대학은 수학실로 학생의 수학실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 입에서는 교육부 정책보다 대학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을 교육부가 뽑아요? 대학이 뽑아요? 대학이 뽑죠. 대학, 이게 어떻게 움직인가를 봐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은 나름대로 평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수학이 수능 필수로 포함은 안 됐지만 내신이나 비교 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지원자 학생부를 보면 미술 여부가 나타난다. 그래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들었으면 훨씬 더 긍정적인 점수를 주겠다. 그렇지만 문과생이라도 미적분 기하와 상관이 없는 학과를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필요 없죠. 점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걸 따져보시다니 우리 아이는 그거는 똑같다. 상관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학이 이제 발표를 우리 학과를 보려면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다. 공부가 아니다. 권장은. 여기서 공부 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 그대로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 권장에서도 필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부라면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지 않냐?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 예선 지원자들 관심과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대입 수시 평가에서 이수 과목의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통해서 수학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이과계열을 보시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다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동안에 노하우가 축적이 있고 그리고 학생부에서 나타나지 않는 면접에서 제시문 면접. 그래서 대학은 제시문 면접 또는 뭐 신춘문제, MAI죠, 문제 다 맞춰요. 이건 대학 공고사하고 같은 거예요. 대학이 알아서 출제하고 알아서 평가합니다. 지필고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은 자신의 기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채점하는 거예요. 논술 제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도 반영 중에 70에서 100%까지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과계열은 논술 전형을 확장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상위권 대학을 의식한다면 수능 말고도 상위권 대학은 지원자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아이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게 더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이과계를 희망한다면 내 희망 학과와 관련된 수학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진학입니다. 사회계열 과학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아이들이 제가 작물이 보인다고 내신 잘 받아야 됩니다. 공부하기 쉬운 것만 들으면 상위권에 안 가려면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근데 공학계를 희망한다면
미적분이나 물리의 수학을 미소 잘할 때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들어간 사이에서 대학 들어가서 못 따라. 전문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야말로 재수강. 못 충성가. 나머지만에 들어간다. 대학 이빨이 회사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수학을 미적분을 기하를 안 들었다면 이런 데는 피해서 나는데 또 현명하게. 그것도 지임. 그래서 대학 진학 후에 전공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로 학부모님 좀 낮은 집에 있는 광고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능에 취하게 가지고. 그래서 일단 수학 기본 역량을 갖춘 데 중시해야 되고 수학은 개념 이해와 정의,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돼요. 다시 과목별 변화로 돌아가겠습니다. 탐구입니다. 수능 대표에서 가장 큰 이슈가 생길 과목은 탐구입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서 원점수가 같아도 표준 점수 때문에 유불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소가 됩니다. 문과 통합. 그런데 기존에는 과목별로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사의 통합과는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낸다. 어디서 낼지 모른다. 그래서 통합사회는 문항별로 주된 영역 말고도 다른 영역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통합과학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개념이 있었죠. 그럼 이 보기와 선지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 영역 자료 해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건 기하학생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푸는 문제 이거보다는 그래프나 도표, 그림,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꼭 학과로 말고도 집에서 그런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배점 체계가 3단계로 변경이 있어요. 기존에는 2점, 3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2028년도부터는 1.5점, 2점, 2.5점 배분이 배점이 세 분 나와요. 3점짜리는 없어졌지만 이제 2.5점짜리 하나만 나와도 그냥 크죠. 문제는 아까 제시했던 대로 잠시 했던 이런 계획 구분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강했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거 수능에서 무시해야 돼요. 현 2학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3학년 때 가서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 과목을 들으면서 다시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병행해서 공부해야 돼요. 2주 공부가 돼요. 그래서 대학의 고민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강 보통 과목의 점수로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 막연합니다. 또 수험생 모두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다고 해서 과연 대학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일까요? 대학은 중도 탈락하지 않고 4년만 다녀주길 바래요. 잘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학은 이 수능 점수에다가 교과 전성평가나 면접을 추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 굉장히 강화된다.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3학년 때 안 가르치다 보니까 3학년이 되는 대로 3학년 교육과정은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혹시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 수업에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달아놓고 공부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수능 과목을 이제 가르치는 거고, 근데 이제 학생부 기록. 학생부 기록을 통합사회 내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가르쳐 놓고 학생부에다는 해당 과목을 선택 과목을 써줘야 돼요. 선생님들 머릿속 주다가 가르치지도 않은 걸 가르쳤다고 막 써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교육과정, 수업 내용, 평가, 기록의 과정 전반이 어긋나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또
고객의 교육과정 정상화로 운영을 위해서 수능 점수에 따라서 교과 정성 평가를 추가하겠다. 그런 거 한국으로 하시고 하고. 자, 이거 사진 찍으시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많습니다. 빨리 찍으세요. 문항위원 교육적 시험실험 출제 보입니다. 한문에 됐죠? 이렇게 찍으면 시험실험입니다. 아직 뭐 남은 이야기지만 8시 40분부터 시험실험. 네, 출제 평가 방식입니다. 문제를 학교 수업 중심의 공개 출제 기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택 과목들 유분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공정성이 강화된다. 성적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24학년 때 이런 성적표를 받아보는데 한석을 취해진 부분, 한국사, 영어, 제일은 등급만 기재합니다. 자, 2025년 고대체제 대표를 시작해서 국민교육의 변화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대입제도가 변화된다. 근데 대입제도가 변화된다. 대입됐다. 5등급. 기존 내시 9등급제는 이제 5등급제로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퍼센트 때문에 그 사진 찍어놓으세요. 5등급제는 1등급이 상위 10%입니다. 4%가 아니라 10%입니다. 1등급 받기 쉬워졌죠. 근데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받는 경우가 됩니다. 남들은 다 받는. 그래서 대입 대신 이렇게 변화가 대입 안정사 학부에서 과목평가별과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다 나눠진다. 근데 체육에서 교양 교과하고 과학탐구 시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사회과학 교과 중 융합 선택 과목에서 모두 9개입니다. 상대평가 석차를 기재해서 9개. 아이들이 이것만 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고등교과 기준 152개 과목 중에 9과목, 6%밖에 안 됩니다. 머리 써가지고 이것만 들려고 6%밖에 안 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9등급이 5등급. 공통과목, 선택과목은 일반 진로 융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육. 이건 절대평가에 원점수가 기록되고 성취도가 나오고 상대평가에 석차됩니다. 5등급. 이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한참 들여다보면 화면에 안 보일 겁니다. 1등급 10%, 5등급 10%. 그러니까 2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34% 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34등. 서울로 갈 수 있을까요? 2등급을 어떻게 나와요? 간다. 그리고 그 시간 깨어났습니다. 한국도 학교에서. 서로 정리는 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내시 5등급제에 따른 성적표 표입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요약하자면 202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을 일반적인 상대평가를 9등급제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
공통, 일반, 지역, 융합 선택이 5등급제라고 체육, 예술, 과학, 탐구시를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진들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단위 숫자예요. 기존은 몇 단위째. 이제 5등급제가 되면 학점으로 바뀌고 학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편집 편차가 있었죠. 근데 편집 편차가 사라졌고 그런데 4차 등급이 기존 성적 같은 2등급이고 영어도 2등급이고 과학도 2등급인데 이렇게 5등급제가 되다 보면 다 1로 바뀌어요. 2015 개념일까지 30대가 ABC 이제는 A, B, C, D, E, I급 I를 받다는 점수가 없다는 미술 아니다. 그러니까 성취대에서는 다 A를 받아야 돼. 그래서 모두가 1등급을 받아야지 과학계를 하고 사회공학을 하고 다 있습니다. 그럼 1등급 받는 무대 갈 수 있을까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전과목 하나라도 내신 1등급을 놓친다면 의학계열 인서울 상위권이라면 거의 어려우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 고일부터 내신 2등급제가 5등급제가 변한다고 했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한다는 참 고교학제 학생 도입 취지에 맞습니다. 근데 1등급, 5등급 안에 들어가야 돼. 5등급 보면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학생들 심리적 부담이 막상 일성고등학교에서 보니까 5월 1일 없어요. 하나 이가 섞여 있어요. 지난 7월 5일 종로하고 이런 통계를 기존 9등급제에서는 내신 1.4에서 1.4면 의학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은 1.3 의학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5등급제에서는 정가고 1등급을 가지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성적은 아까 주소에 보면 석차수죠. 그러면 2026학년도 대입해서 의학계 선발위원은 총 6,498명. 근데 9등급제에서는 내신 1등급이 5,092명. 그래서 내신 1.2등급 이내 누적 인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1.4등급보다는 적은 인원. 그래서 1등급 받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5등급제로 추정해보면 내신 인원보다 의학계 선발 인원이 적은 셈이기 때문에 내가 실상 어렵다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5등급제로 하나 했는데 이제 의대 말고 서울대 도의대 연세대 스카이 모집인원이 총 12,103명입니다. 2020년 의학계 선발 인원이 6,498명 12,103명 플러스 6,498명 하면 18,602명입니다. 그래 스카이대 합격권 9등급제에서는 16,918명입니다. 5등급제가 되어지면 이제 2등급으로 강화합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성적 역시 현행 2.8등급에서 1.8등급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서울로 가는 거 싶다 하면 너는 1.8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권대학 선발인원이 84,632명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84,633명 3년이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등급이었어도 내신 등급은 자격 요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 1등급을 놓치면 34%에 해당하는 2등급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성적만 놓고 보면 새 중간고사를 망치면 사실은 상위권이다. 지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특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자, 정성평가. 여기에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 실수했을 경우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업능력이나 성실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걸 학생들은 기재라 그래요. 전국 1889개 인문계 국어가 있습니다. 현재도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성적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9등급제든 5등급제든 1등급을 향한 목표가 동일합니다. 근데 현재 고등학생들이 학기 내신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을 향한 경쟁이 당연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못 들어가면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1등이라는 내신 성적은 최소한 전국에서 매년 약 1,900명이 넘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지원 자격이 현재는 2명, 28학년들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1, 2등 학생은 매년 약 3,8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 500명만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1등급에도 3,800명은 떨어진다. 이걸 편집편들 일단 고교학점제에서 나오겠지만 사진 하나 찍어보시고 저기 오른쪽에 노란 박스 저게 융합선택과 학부모님들이 알았던 그런 과목하고는 완전 제목부터 다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왜 1등급 맞기가 힘들겠어요? 과목 수가 늘었기 때문에. 범위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과목 수가 늘어났어요. 항상 과목 수가 늘어나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공부해보셔서 알 겁니다. 한 과목이라 2시간 보기 힘들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46개였어요. 일반 선택지에서.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65개. 기존 교육과정보다 19개나 선택 과목을 늘어버렸어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19개가 늘어났다 보니까 절대평가, 사회과학, 융합 선택이 9개, 6%가 있잖아요. 근데 10과목 절대평가가 너무 늘어나요. 그 생각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차 등록부는 5등급으로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100명이 수강하면 10%니까 10명이잖아요. 33명이 수강한다 이거 3명밖에 안 돼요.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학생들은 수강자 수가 많거나 또 수능 출제가 많거나 절대평가 과목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위주로 선택하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 점수 따기 쉽고. 과거에는 치료 선택 과목 문화, 생지, 투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8과목이 들어가. 예를 들어 행성 우주과학 딱 느낌만 봐. 이런 과목. 우리 아이에게 이걸 들으라고 해야 될까? 천문학과를 간다면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소수 부분은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망설이지. 간단한 문제. 학교에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동교육까지 있지 않나. 지역내 수강 인원도 얼마 안 됩니다. 개선 전체를 모아서. 그러니까 이런 과목이 참 좋긴 한데 막상 들어가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망설이지. 이걸 그랬어요. 내신 1등급이 아니면 수시에서 매우 불려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2등급 받은 과목을 따로 봐야 되죠. 자신의 진로 적합하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은 마음은 그렇게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답 없이. 뭐가 궁금할까요? 수학이 시험보다 좁아지니까 변별력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통합, 사회 통합과 끝났잖아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 신뢰성이 보장될까 교육부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잘하고 일반고가 분리하지 않나. 가능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수능에 들어가지 않은 미적분 투 기하 과목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설명했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사회과학 교과에 융합선택하고 3차 등급이 기재되지 않은데 융합선택을 많이 듣는 게 내신 관리에 유리하지 않겠냐? 유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어떻게 변별력이 낮아지면 학생부 교과전이냐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건 사실 몰라요. 대학이 지금 전형을 설계를 해봐야죠. 발표를 해봐야죠. 현재 이 교육과정 개편과정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럼 2028년 계획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교육부가 저렇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사진 찍어서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거 필요해요. 2028년도 수능 예시문 하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통합의 융합형이라고 하는데 직접 들어가셔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사탐, 가탐 한번 보시면 돼요. 문제지야 하는데 답지도 나오고 해설도 다 돼 있어요. 제 설명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이가 이거 과목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궁금하다. 대학 전형 모집 단위를 반응 과목을 이제 안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거 발표 기다렸다가 된다 안 된다 그래야 된다 말이에요. 반드시. 단지 이제 그동안에는 9월 모의평가라는 게 있어요. 9월 초에 뽑았는데 이제는 그걸 8월 달로 당겨서 앞당겨서 왜 그래요? 실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엉터리 카드라 통신도 들어야 되고 또 학교 사설 업체에서 막 뭐는 불안감 조성해서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없애기 위해서 8월달 모의고사 성적 원서 접수에 나와가지고 수능 제대로 해야 맞출 수 있냐 못 맞추냐 정시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교육부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상 문제는 이겁니다. 예시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출문제를 클릭하시면 저렇게 예시문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인쇄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너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대입되는 모집단인데 받는 과목은 저렇게 다 미리 알려주니까 그걸 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8월 목표 미션 변경 된다고 했어요. 8월 한 4번째 주나 5번째 주 시작입니다. 그 특정한에 따른 대학교 대입을 한대요. 결국은 이제 수학 난이도 하향에 대해서 이과생이 받는 수혜는 줄어들 거예요. 수학 잘해가 이제 좋은 데 가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한 과목이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적용을 어려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공부 때 예시 기준이 좀 강화하다. 그래서 수능 변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과정 선발률이 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문과를 다 통합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내신 중이 있고 비교과정 중이 있고 논술 면접 등이 이제 중이 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받는 수업 틀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멀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주요 과목을 수강하면 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변별력이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시가 복잡해질 것 같다. 그래서 교과전의 경우도 학종처럼 그런 걸 볼 것 같다. 정성평가. 그래서 수능 체제 등 것도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보니까 공통형 수능이기 때문에 이제 변별력에서 문제가 어려운 것을 출제할 것 같다. 그 일반고 학생들이 학습량이 줄어들고 좋은 성적을 받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기존의 학생입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만 너무 그런 것만 듣다 보면 입학 후에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의 중요도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에서 신중을 지켜야 합니다. 일단 내신이 강하다면 일반고 선택에서 내신 성적을 잘 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 강하다면 자사고나 외국 국제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은 자신의 학원 능력이라든지 목표 대학,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학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예요. 내 자녀에게 맞는 걸 택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 공부한 학생들의 수능 시험은 어떻게 되냐, 고교 내신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일단 1학년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은
2028년도에 일단 기존의 대입과는 여러 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문과 시험적 수능은 굳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회, 암기 이런 문제보다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직관적이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 합법과 장문 논란 매체 통합, 구호시는 전체가 통합. 그다음에 수능은 심화학과 그래서 4시 5분이죠. 절대 33%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논설수령 내신 평가 강화를 논술력이나 설수령 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라든지 교과 세부기사는 상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수행평가라든지 학생의 기준입니다. 조용히 얌전히 있는 학생은 학생들의 기획대에 운동력으로 손해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는 적극적으로 뭔가 써서 위에 발표하는 자신 표현을 높은 방식의 것들을 그게 되게 프로에나 발표 시간에 참여하는 사회현상에 맞는 거 아니고 스스로 정리하는 그게 필요하고 절대 조용한 학생들 대박스 방입니다. 사물의 기회를 책도 많이 기회를 청하는 서술형을 쓰고 그리고 논술형을 위해서 말이 크기는 자신의 주체를 의미하는 논리적으로 펼치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족으로서도 엄마도 가지고 아빠도 가지고 필요합니다.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그 취지를 한번 정확하게 2028년도는 뭐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 이게 전 공감되는 형태를 못하겠습니다. 특별한 목적보다 공정성 강화가 가장 크죠. 안정적인 없이 체계화하는 데서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수행평가라든지 세트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선생님은 과연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이가 입학해서 선생님과 런닝메이트, 선생님과 등원식이 선생님과 어떻게 가까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 이렇게 포장을 해요.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용어를 선택하는 대학은 그걸 가지고 그래서 같은 활동을 했어도 선생님이 어떻게 조금 소재를 좀 바꿔주는 거라서 대학은 그래서 선생님과 그렇게 수능 대비를 통과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이 끝나버리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빡빡한 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어려운데 일단 특목고의 경우는 활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 지금에서 28년 리바운드 한정을 해요. 그러나 나머지 대학들은 특목고에서의 활동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하거나 특목고에 보내는 이유가 그 활동이 좋아서 그 활동 때문에 뽑는 경우가 많아요. 내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점을 살려야 되고 또 특목고를 잘하고 있고 수능이 또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시를 들어가요. 그래서 특목고를 잘하고 있고 정시에 이제 효과를 받는 3등급 이하로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3등급까지는 유지해야 된다. 그 학교에서 봉사상이나 선행상 같은 걸 받아도 생기부에 아무것도 영향이 없나요? 상을 받아도 우리 학생들의 기재되는 게 있고 미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미반영이든 미기재든 대학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지금 아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되는데 이거 보지 말라 저거 보지 말라 다 빼버려요. 그래서 내신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양대로 전혀 증가가 안 돼요.
그러면이 세트를 찼습니다. 수업평가를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쉽지만 그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의